안녕하세요. 보현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이 너무 뜨겁거나 비가 많이 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기후 붕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 꼭 봐야 할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읽고 나서 함께 토론해 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Less is More,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작년 9월에 창비에서 나왔는데 매스컴에서 꽤 소개가 많이 됐고 벌써 4쇄를 찍었습니다. 지은이 제이슨 히켈은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출신인데 정치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을 연구해온 경제인류학자인데 영국 왕립예술학회 회원이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국제불평등연구소 방문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1989년생으로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용을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마치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처럼 술술 읽히는데 내용은 물론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책은 지금 전 인류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의 주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책의 절반인 일부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문제인지, 자본주의의 탄생과 자본주의를 정당화해온 서양 근대 사상을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부에서는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주의를 극복한 탈성장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고민해 본 적 없으시다면 이 책으로 고민의 방향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가져온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는 1970년대 중반에 처음 시작됐고 1979년에 첫 국제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UN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져서 97년 교토의정서, 2009년 코펜하겐 합의, 2015년 파리협정을 거쳐 그 규모와 역할이 확장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류 문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난 수십 년간 이산화탄소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생태계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붕괴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이 대중을 향해서는 정보 왜곡 캠페인을 벌이고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불리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없게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댔기 때문인데요. 바로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의 기후 붕괴의 책임은 주로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유럽, 캐나다 같은 고소득 국가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소득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저자는 아무리 청정에너지 100%에 도달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 작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구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정에너지라고 해도 그 발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채굴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토양이 고갈되면 이미 시작된 지구 생태계의 대멸종을 되돌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국가의 GDP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가면서 열심히 GDP를 성장시켜서 올린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보면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런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할 수만 있다면, 즉 성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아예 성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 이외의 대안을 생각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금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해가 되더라도 환경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저자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세계를 조용히 갈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넘어선 포스트 자본주의 경제를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탄생의 비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실린 책의 1장을 무척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왜 이러는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 채 사건의 나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진화되고 지적 능력을 갖춘 상태로 지구에서 거의 30만 년을 살아왔지만, 지금과 같은 생태계의 파괴는 수백 년 전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특히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지구 역사에서 인류가 등장한 이후를 인류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자는 지금의 위기 자체는 인류보다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압도적 지배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본주의의 주된 특징이 시장 경제가 아니라 끝없는 성장 추구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따라서 이제 500년 된 자본주의와 수천 년 된 시장 경제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출발인 봉건주의의 억압을 깨고 농노를 해방시켰다는 자본주의의 기원설화는 조작된 것이고, 자본주의가 인간에 내재된 이기심과 욕망의 본성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에 변혁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서양 봉건제는 영주와 귀족이 토지를 통제했고, 거기에 속한 농노들이 조공을 바치는 형태로 유지됐는데, 이 봉건제가 무너진 것은 자본주의의 등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3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전역에서는 봉건제에 저항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봉기는 처음엔 무기를 갖춘 군대에 의해 쉽게 진압됐지만 1347년 흑사병이 발생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자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농노와 노동자의 교섭력이 부쩍 강화됐는데, 권력의 균형이 유리하게 기울자 농민들은 더욱 자신만만해졌고, 1400년대 초반까지 서유럽 전역에 걸쳐서 농노와 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381년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와트 타일러의 난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의 치온피의 난, 프랑스 파리에서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권력을 장악했고, 영국에서는 잭 케이드 반란으로 농노와 노동자의 군대가 런던을 행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저항은 진압됐지만 유럽 전반의 농노제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뒀고, 농노는 자유농민이 됐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요. 이때 농민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지대는 하락해서 역사가들은 1350년부터 1500년까지의 기간을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저자는 이 시기가 유럽 생태계의 황금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영주의 이익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고 과도하게 가축을 방목하는 대신에 자유농민들은 어디까지나 자연과 호혜적으로 공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럽의 토양이 회복되고 숲이 다시 나타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럽의 지배층에게는 이 시기가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지배층은 평민들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충분한 수입을 벌면 곧 떠나는 것에 분노했는데, 이런 지배층의 불만은 거대한 반격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몰아낸 건데,
서양사 시간에 배운 인클로저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으로 이용하던 목초지와 숲과 강에 땅 주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울타리를 쳐버린 건데요. 어제까지도 숲에서 땔감을 마련하고 목초지에서 가축 사료를 베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권리를 박탈당하자 자급자족의 체계가 무너지면서 농촌 공동체가 붕괴돼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난민이 돼 떠도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저항했지만 1525년 독일에서 10만 명이 학살됐고 영국에서는 3,500명이 학살됐는가 하면 1607년까지도 농민들은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과 무장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럽의 광대한 땅에 울타리가 쳐진 인클로저 운동은 300년에 걸쳐 지속됐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쫓겨나 난민이 됐는데 빈민과 불황자 집단 그리고 이들을 묘사하는 데 쓰인 가난이라는 단어는 인클로저 이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탄생에는 초기의 자본 축적과 값싼 노동력이 필수적인데 이때 두 가지 필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셈입니다. 유럽의 자본가들은 수백만의 농민을 빈민으로 내쫓는 과정을 통해 선행 축적 또는 본원적 축적을 이뤘고 땅에서 쫓겨난 자유농민들은 이제 자유노동자가 됐지만 생존을 위해 밑바닥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등장은 전혀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이지 않았고 조직화된 폭력과 대규모 빈곤 그리고 자급자족 경제의 파괴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1651년에 쓴 토마스 홉스의 유명한 문구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더럽고 잔인하고 짧다고 했는데 홉스가 표현한 이 비참한 상황은 자본주의 이전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적어도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자본주의 초기 몇백 년간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지역 중 하나였고 산업혁명 초기 100년 동안에도 비참한 상황은 계속돼서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기대 수명은 25살까지 하락했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최초의 본원적 축적은 소수의 자본가가 많은 대중을 약탈하는 폭력적인 인클로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유럽 내에 한정된 일이었다면 똑같은 방식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함께 남반구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1525년 독일 귀족들이 독일 농민 10만 명을 학살한 바로 그 해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스페인 국왕에게 왕국 최고의 영예 훈장을 받았는데 코르테스는 멕시코에서 원주민 10만 명을 학살하고 아즈텍의 수도를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럽의 인클로저 운동과 해외 식민지화가 동일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됐다고 보는데요. 15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식민지 개척자들이 안데스에서 유럽으로 빼돌린 은의 양만 1억 킬로그램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계산하면 세계 전체 GDP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금을 포함한 막대한 자원이 유럽으로 들어왔고 이 뜻밖의 횡재가 유럽 자본주의의 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실시한 무분별한 광산 채굴과 광활한 영토에 한 가지 작물을 심는 플랜테이션 농업은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한 동시에 주민들을 노예로 전락하게 했고 심지어 인신매매와 노예무역까지 성행했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식민화 과정이 자본주의 성립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일탈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본주의 성립의 핵심적인 기반이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자본주의의 속성상 뭔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개척지로부터 가치를 뽑아내고 지불은 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식민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데 1장의 내용들이 역사가들의 최근 연구 결과를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저는 서양의 역사가 비로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양 역사뿐 아니라 서양 철학 또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의 관점에서 봐야 굉장히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저자인 제이슨 히켈이 베이컨과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까지 근대 서양 철학이 자본주의의 성립과 확장에 어떻게 복무했는지를 밝힌 부분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을 북리뷰 2부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적을수록 풍요롭다 북리뷰 2부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